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부터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까지 신경을 쓸수록 머리가 복잡해지죠. 세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SNS로 누군가 비교되는 게 일상화되면서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는데 주저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말이죠.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평온을 위한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경제 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를 해야죠. 고금리 고물가 여파 때문에 이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9개 카드 회사를 종합한 결과 40조 원 육박을 하는데요. 1년 사이에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가득 찬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같은 곳에 문턱마저 이제 높아지니까 비교적 대출받기 쉬운 이쪽으로 돈을 빌리러 갔다라는 건데요. 현금 서비스와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상환 기간이 길고요. 신용 점수 또 카드 실적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장기 카드 대출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정말 광고 많이 하죠. 금리가 엄청 높습니다. 거의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서 카드 회사에게는 참 아주 큰 수익원이 되는데 이거 대출 한번 받아보면 허리가 휘죠. 자,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 오답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마통, 리볼빙 아니고요. 자, 카드로 받는 대출. 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바꾸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네, 120억 원 이상을 챙긴 리딩방 사기범 검거 소식과 함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2조 원에 달한다는데 내 휴면 보험금 찾는 방법 알아보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결제 주기 단축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그 실업급여 이거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 문제 많다. 이런 네. 이야기 끊이질 않았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짧은 기간 동안 퇴사 그리고 재취업을 반복을 하면서 이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손보게 되는 것을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어제 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 실업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이후에 세 번째로 받는 실업급여 수급액부터는 최대 50% 삭감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게 반복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기까지 그 한 무급 대기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인데 이걸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도 함께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도 줄이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복 수급자가 많아서일 텐데 이 고용보험 재정도 걱정이 되고요. 네, 이게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지금 실업급여가 나이 그리고 일한 기간에 따라서 이제 한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실업 직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한 60% 수준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최소 근무 일수 180일인데요. 180일 이상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를 했다고 하면 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 경기 악화로 고용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실업급여 지급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거의 1조 원 규모, 그리고 올해 1분기 동안 이 지급한 실업급여가 3조 원을 돌파해서요. 올해만 지금 거의 한 4조 원 넘게 실업급여가 나갔고요. 이 실업급여를 뭐 이렇게 주는 그 재원이 되는 돈이 고용보험기금인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한 4조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용부는 이런 상황에 더해서 이 반복 수급자들이 이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이 반복 수급자들이 지난해에만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년에 받아간 급여만 뭐 토탈해도 한 5천억 원이 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뭐 퇴사, 취업을 계속 반복하는 근로자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고요. 이런 반복 수급이 어떤 이 노사 간의 좀 뭐 계약들을 좀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시키는 뭐 안 좋은 효과들을 좀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고용보험자 이 가입자들 사이의 어떤 형평성도 심각하게 좀 저해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고용보험 내봤습니다만 실업급여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일부겠습니다만 네. 몇 달 일하고 또 실업급여 받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악용이 돼서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거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21대 국회가 지금 열흘도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가 되면 네.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도 자동 폐기가 됩니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 차례 추진이 됐던 법안인데 워낙 그 노동계의 반발이 좀 거세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그냥 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22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까 뭐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지금 거센 상황이고요. 이게 노동계에서는 이게 취약계층들에게 이 피해를 전가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제도 개편을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에서는 성명을 냈는데요. 네. 반복 수급자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 단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해고가 쉬운 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이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이직과 이 실업급여 수급이 지금 잦아지고 있는 것은 이 불안한 고용 구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결국은 이런 식의 제도 개편이 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어떤 기업, 그리고 이걸 조장한 정부의 뭐 책임이 있는데 이걸 뭐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맞선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이 뭐 논의가 얼마나 좀 될 수 있을까 좀 뭐 어려울 것이라고 좀 예상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부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하다 멈추고 실업급여 받는 거고, 또 일하다 멈추고 실업급여 받는 거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고용이 있는 거네요.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할지 네. 참 그것도 어려운 과제네요. 강예지 에디터에게 갑니다. 불법 행위를 한 유사 투자자분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0개 이상의 유사 투자 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약 60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이 보고 의무 미이행 그리고 미등록 투자 자문업 영위를 한 건데요.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그리고 가치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는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를 해야 영업할
적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그 적발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무료로 종목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문자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에 단체 대화방에서 실제로는 1대1 자문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요. 여러 직원들과 투자자 한 명으로 구성된 위장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뭐 직원들 여러 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명만 말하는 식으로 1대1 자문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모두 미등록 투자 자문 혐의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고 또 올해 8월부터는 이 유사 투자 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되거든요. 이 자본시장법이 새로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게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그나마 신고를 한 업체들은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영역인데 신고조차 하지 않고 돈 받고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네. 경찰 쪽입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데 이것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줘야 하는 영역이어서 이것도 금융당국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악질인 사람들도 많아요. 악질 리딩방 네. 진짜 이거는 사기. 네. 여기도 무더기로 검거가 됐어요. 네, 경기 북부경찰청이 사기 및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혐의로 30대 총책 등 60여 명을 검거했고 이 중 절반가량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서 2022년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서 금이나 가상화폐,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 140명을 속였는데요. 네. 이렇게 속여서 벌어들인 돈이 120억 원 이상의 투자금입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고 접근을 하고 또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식으로 오픈 채팅방에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또 이 방에는 바람잡이가 등장해서 리딩에 따라서 수익을 본 것처럼 가짜 수익 인증글을 채팅방에 게시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좀 몰아갔고요. 또 허위 투자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깨웠습니다. 프로그램상 이렇게 살펴보면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돈들이 자금 세탁을 위한 대포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에는 뭐 학생, 주부, 의사 등 다양하고요.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7억까지 이른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계셨다는 점이고요. 경찰은 범인들이 보유한 현금과 기금속 그리고 마약 등 약 29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으로 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재까지 4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도망간 조직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7억 원을 잃은 케이스도 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채팅방에 보면은 100명이 들어가 있다 치면은 한 99명이 바람잡이고 거기 직원들입니다. 한 명을 속이기 위한. 옛날에 그 뭐 부동산 사기할 때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사기범들을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선가 계속 나타나는 건 이런 식으로 빠르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다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제도권 금융사 또 언론사 이런 데 사칭하는 리딩방도 정말 많아요. 네, 요즘에 이제 신종 그 사기가 나타난 건데요. 삼성증권, 하나증권, 토스증권 등 증권사를 사칭한 리딩방 광고가 인터넷상에 돌고 있어서 증권사들이 당국 신고와 함께 고객 공지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우는 사기 수법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수법이 바뀐 건데요. 페이스북 등 SNS나 온라인 광고 등에 증권사 이름을 내걸거나 아니면 사명을 교묘하게 바꾸고는 임직원인 척 피해자를 리딩방에 초대하는 식입니다. 증권사가 광고글을 열심히 차단하고는 있지만 금방 새 계정에 또 다른 사기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속수무책인 상황인데요. 국내법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을 사칭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요. 또 이런 사기 광고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제 회사들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조치 중이기는 하지만 우리 금융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런 증권사 사칭 리딩방 광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언론사 이름도 그렇고 유명인들의 이름도 사칭을 하고 그게 SNS에 버젓이 광고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SNS 업체들은 그 광고비를 받으면서 영업을 또 하고 있고 이거 사칭이니까 삭제해달라고 해도 이게 범죄에 악용됐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걸 가져오시라 또 이러고 있고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법으로 그걸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할 말은 많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삼성전자에서 아주 큰 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DS 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도 이 최고위 수뇌부 뭐 일부를 제외하면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일에 쌓여 있었고 속전속결로 단행된 인사였다고 합니다. 임원 정기 인사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반도체 부문의 수장만 원포인트로 딱 교체를 한 인사라서 지금 반도체 업계 전반이 사실 이걸 두고 어제 굉장히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사업,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좀 꼽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룹 내에서 이제 좀 최고의 기술통이다 이런 평가들도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메모리 사업부장 이 사장급인데요. 이 메모리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20나노 이하 공정 개발을 주도를 하면서 2012년 4조 원대로 떨어졌던 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사장 마지막 해였던 2016년 이 13조 6천억 원으로 회복을 시켜놓기도 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도 좀 냈던 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해에 어떤 중간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지금 시기가. 근데 이제 사업부 수장을 확 바꿔버리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이제 업계 평가입니다. 또 이렇게 삼성에서 부회장급으로 물러나 있던 이선 후퇴를 했던 올드보이가 어떤 사업부 일선으로 다시 귀환을 한 것도 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례적이고 그런 이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지금 위기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위기 의식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HBM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고대 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핵심 제품으로 꼽히고요.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BM이 그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D램을 이렇게 시루떡처럼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인데요. 그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의 이런 제품들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시장 초기지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래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HBM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의 선점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SK 하이닉스가 미국 엔비디아하고 독점 계약을 사실상 맺으면서 지금 1위로 올라선 상태죠.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 추정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지금 한 38%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53%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위는 고사하고 거의 한 15% 넘는 이런 격차가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HBM 분야에서. 네, HBM 딱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삼성도 이 엔비디아하고 5세대 HBM 공급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품질 인증 검사, 그러니까 뭐 퀄 검사라고 하는데 이걸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이 또 기존 D램 시장에서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삼성의 D램 시장 점유율이 45.5%까지 좀 뭐 그 전에 좀 낮았었는데 좀 끌어올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격을 굉장히 거세게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기술 격차가 상당 부분 좁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만큼 압도적인 1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겠느냐 뭐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 2위를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미국 인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이걸 좀 따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 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는 겁니까?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함축적인 의미가 이번 인사에도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있겠죠. 거죠. 네. 그러면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네. 반도체 DS 부문장을 맡게 되는데 글쎄 어떨까요? 뭐 기대에만 모이고 있을까요? 좀 부정적인 시선도 좀 있더라고요. 기대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은 좀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 전 부회장이 이 반도체 사업에서 7년 정도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막 개선이 되고
그 경쟁이 굉장히 불이 붙은 상황인데 이때 갑자기 오비가 딱 투입이 되는 게 이게 맞냐, 이게 과거의 어떤 그런 역량을 충분히 지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이 전 부회장이 좀 경쟁력을 확고하게 입증을 했던 시절이 그나마 좀 이 반도체 시장이 뭐 이를테면 PC, 모바일, 뭐 서버용 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교적 이 팩터들이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좀 경쟁력을 입증을 했던 건데, 지금은 소품종 대량 양산 체제 시대가 아니라 좀 시장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전환을 좀 해야 하고 또 수요 예측을 해서 좀 선점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인데, 조금 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과거와 좀 같겠느냐라는 뭐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뭐 의구심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디램 분야에서 워낙 오랜 경험을 해오신 분이고 또 강한 사업 추진력 그리고 판단력, 뭐 내부 명망까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원 투수로는 이보다 더 적절한 뭐 인사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평가들도 사실은 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또 삼성이기 때문에 결과로.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고요.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이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그게 12조 원에 달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보험 계약 기간 중에 이 진단금이나 축하금, 배당금 등으로 발생하는 중도 보험금, 그리고 이미 낸 보험료를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총 12조 1천억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대부분은 가입자가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것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들인데요. 네. 보험 계약 만기가 지나도 가입자가 돈을 안 빼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기가 지나서 이자율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기 후 1년에는 계약 시점 평균 공시율의 절반, 또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40%, 3년 후에는 0%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휴면보험금을 발견하셨다 하시면 최대한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12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여기 내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지금 막 검색하고 있어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숨은 보험금. 네,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액수까지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 네, 또 이 사이트에서 간편 청구로 수령할 수도 있고요.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의 보험금을 조회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은행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이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실효 또는 만기 후 3년이 지났으면 휴면예금 찾아줌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본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 못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네, 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게 또 피싱 사이트라든지 여러 이제 유료 광고 사이트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데, 요 내 보험 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런 공적 기관이 같이 만든 겁니다. 뭐 업계들의 그 협회이긴 합니다만. 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락처를 한꺼번에 또 바꾸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능을 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트별로 뭐 주소라든지 네. 개인정보 그걸 일괄적으로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다음 주 28일, 5월 28일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 주기가 하루 앞당겨지는데요. 기존의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에서 하루 뒤 결제로 변경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기존 결제 주기는 한국 기준 매매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이었는데요. 이제 2영업일로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팔았다면 기존보다 하루 먼저 매도 대금을 수령하고요. 샀다면 기존보다 하루 먼저 매수한 주식을 인도받게 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이라면 미수거래 변제 대금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그러니까 한국 기준 거래일로부터 3일이 아니라 이틀 내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분들은 주식 배당 기준일 2일 전,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1일 전까지 주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여유가 생기는 셈이죠. 현재 미국 주식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25곳인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미국 주식 중개 시간이 다소 단축될 수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거래 전에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중개 시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치면은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그 기간 사이인데 주식은 이게 T 플러스 2일 네. 이었는데 그게 T 플러스 1일로 하루 당겨진다라는 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급전 창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전. 정말 빨리 돈을 급하게 빌려야 할 때. 그런데 9개 카드사의 이 대출금이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출금리가요. 엄청 높아요. 평균이 14% 선이라고 하고요. 거의 기본 그냥 15%로 보시면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 아닙니까? 근데 카드사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최고 19.9%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안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에게는 참 수익성이 높은 상품인데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는 거죠. 장기 카드 대출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예. 현금 서비스로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현금 서비스보다 더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거. 박용준님 카드깡 아니고요. 한 글자 틀렸습니다. 위수영님이 금리가 살인적이에요. 쉽게 빌릴 수 있는 건 위험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쉽게 빌릴 수 있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정말 명언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615님이 코로나19 때 받은 이것을 지금까지 갚고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갚네요라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0337님도 너무 급하고 어려워서 신청했고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정말 이자가 높습니다. 절대 주변에 권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사실 이걸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채로 넘어가기 직전, 가장 마지막, 그래서 법정 최고 금리에 근접한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사유들이 더 많더라고요. 김문희님, 개교 기념일이라서 학교 안 간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으시다고요. 아이들이 경제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정답도 아이들이 알려줬다고. 오, 훌륭하십니다. 우리 김문희님과 아이들 함께 감사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화장품 수출이 약 3조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한 5, 6년, 7, 8년 전에는 중국에 많이 기댔다며 이제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또 중동까지 다양하게 이 K-뷰티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라떼 경제사 시간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화장품이 들어온 게 또 언제부터 썼다?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많이 오래됐나요? 이게 화장이라는 단어부터 좀 짚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개화기 이전에는 화장이라는 말보다 좀 가화, 가식, 이런 단어가 좀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쓰인 면이 있고요. 이제 개항을 하면서 일본과 청나라에서 화장품을 수입을 하면서 이제 화장으로 단어가 좀 바뀌었고 그때부터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화장품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화장품을 대체로 가정에서 좀 스스로 제조했다고 해요. 박물 장수가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얼마나 좀 많이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그 정도의 가보 개혁을 하면서 위생국이라는 청이 성립이 되고요. 서양 화장품이 정식 수입이 되고 그때부터 또 법과 기준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화장품도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위생국. 지금으로 따지면 한 식약처 정도 되겠네요. 네. 아하,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뭡니까?
그 유명한 이제 박가분이라는 얼굴을 희게 하는 백분이 있는데 박가분. 네. 두산그룹의 창립자 선친인 박승직의 부인인 정정숙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1921년에 조선일보의 박승직 상점에서 광고한 문구를 보면요. 뭐 부인 화장계의 패왕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광고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문구가 어떻게 나왔냐면 뭐 경성 생산품 품평회 심사장 공학 박사가 심사를 했는데 네. 최고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박가분을 항상 바르시면 죽은 깨와 여드름이 없어지고 매우 고와진다. 아이 참 곱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모방 제품인 서가분, 서울분, 정가분까지 이제 연이어서 나올 정도로 이제 뭐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분이었네요. 근데 네. 죽은 깨와 여드름이 없어진다. 이게 가린다는 뜻이었겠죠, 뭐 당시에. 근데 이게 경성 생산품 품평회 심사장 공학 박사가 심사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많았다면서요. 네, 이제 납이 좀 들어 있어가지고요. 아이고야. 네, 이 1920년대, 30년대에는 납성분 부작용이 사실 좀 큰 화제였는데요. 뭐 당시에 아이들한테 뇌막염이 좀 유행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간. 근데 이 원인이 납 중독증으로 밝혀졌고, 갓난 아이들이 납 중독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납이 섞인 분을 바르고 어머니가 좀 납이 섞인 분을 바르고 이제 납 중독이 된 어머니들이 모유를 좀 수유를 하면 이제 신생아가 납을 섭취하게 되는 그게 이제 좀 밝혀져가지고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기는 했죠. 뭐 공장이라든지 페인트 한참 이제 발전하던 때니까요. 페인트에서 납이 원체 좀 많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박가분도 좀 피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티가 나잖아요. 얼굴이 검어지는 것이 네. 납 중독이 되면 그래서. 네, 피해갈 수 없었고요. 근데 이때 이미 콤팩트, 그러니까 분가루를 좀 압착해서 만든 화장품이 있었어서요. 이 콤팩트에 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감별할 수 있는 테스트가 또 신문에 굉장히 좀 자주 실립니다. 이 숯불 위에 분을 좀 덜어 놓으면 이제 납이 들어있으면 이 백분이 타면서 좀 흑갈색이 되는 사이로 납이 녹아서 흰색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박가분을 팔던 박승직 상점은 결국 1937년에 자진 폐업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박가분도 유행이었고 이게 21년도에 시작이 됐던 네네. 한 10여 년간 유행을 했는데 납 중독 사례도 너무나 큰 문제였고 또 하나 박가분에 이어서 유명한 게 동동구리무잖아요. 이건 정말 네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상품명은 아니고요. 이제 1930년대 나온 얘기인데 그 구리무가 크림이라는 뜻인데 크림의 네. 일본식 발음. 일본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를 당시 한국어로 읽은 발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동동이 어떤 상품명이 아니고요. 크림을 팔러 다니는 박물 장수가 이제 작은 북을 치면서 이제 좀 다녔기 때문에 이제 동동 친다고 해서 크림을 동동동동 치고 네네네 다니면서. 의성어를 붙인 거예요. 북을 이제 동동 치면서 다닌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자가 풍부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물 장수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위생적으로 하나하나 개별 용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제 큰 통에 가득 넣어 다니다가 누가 사겠다고 하면은 손님이 가져온 용기에 따로 덜어주는 방식이어서 사실 이제 상표로 이야기를 할 게 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동동구리무가 된 건데요. 이런 크림 제형이 우리나라에 이전에는 없던 화장품 제형이어서 이것도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퍼주듯이 네네. 동동구리무도 큰 통으로 갖고 다니다가 네. 그릇에다 퍼주는. 그러면 동동구리무는 어땠습니까, 효과가? 이게 효과가 아무래도 좋았죠. 왜냐하면 이런 제형이 없었으니까. 1930년대에 조선일보의 화장법을 가르쳐주는 기사가 또 이게 자주 실렸는데요. 30년대. 네네. 납중독을 경계하면서 이제 맨 피부에 백분을 칠하기 전에 크림을 발라서 이 지방을 피부에 흡수시켜 놓고 하면은 좀 낫다. 이런 식으로 권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한창 얘기가 됐고요. 또 화장을 지울 때도 비누로 바로 씻지 말고 콜드 크림이나 올리브 기름을 이용해서 닦아낸 다음에 세수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서 해방 직후 국내 화장품 업체의 개수만 보면은 99개, 100개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좀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은요 인체에 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이제 치외법권, 뭐 납만 안 들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규제가 없었습니다. 규제가 없었다. 네네. 우리가 분하고 크림 이야기까지는 들어봤는데
색조 화장이 시작이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1940년대부터 서양 영향을 굉장히 좀 받기 시작해가지고요. 눈썹을 가늘게 그리고 짙은 립스틱, 뭐 빨간 매니큐어 이런 거를 좀 바르기 시작했어요. 40년대부터. 네네. 이제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화장을 했다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화장을 하는 문화가 들어온 것도 이 당시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헐리우드 영화를 따라하면서 색조 화장이 유행을 했는데요. 그때 사진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입술색이나 눈화장 색이 굉장히 좀 과감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양도 약간 그런 식이 있었는데 그때 헐리우드 영화도 흑백 영화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빨갛게 보이려면 오히려 녹색 립스틱을 좀 발라야 하는 게 있었는데 녹색 립스틱까지는 좀 그렇고 눈화장도 좀 고혹적으로 하려면 푸른 아이섀도우, 뭐 녹색 아이섀도우 이런 거를 좀 발랐어야 되는 시기였어서 뭐 입술을 초록색으로 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우들이 눈을 좀 푸르게 칠하니까 푸른 게 좀 유행을 했던 면이 있었죠. 그게 흑백 화면에선 더 예쁘게 나왔던. 네네네. 야, 재미나네요. 근데 앞에서도 보니까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았고 네. 또 미제, 뭐 외제, 일제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외국산 화장품을 금지했던 적도 있다고요. 아, 그렇죠. 금지를 하니까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밀수품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외제 화장품이었습니다. 이제 용기만 외제이고 내용은 대강 화장품인 척하는 사기도 빈번했고요. 네. 단속도 열심히 했죠, 정부는. 왜냐하면 잘못된 화장품을 속아서 쓰고 피부염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얘기도 좀 종종 눈에 띄고요. 네. 이때 신문이랑 방송에서 외제 화장품, 국산 화장품 뭐 어떻게 차이를 좁혀갈 것인지 좀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요. 뭐 화장품 회사의 임원 자리를 여성한테 할당을 해야 한다. 네네. 그래야 국산 화장품의 품질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입자가 너무 굵어서 피부에서 뭐 겉돈다 이런 얘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의견이 진지하게 제시됩니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생기기 전인 1930년대에도요. 수입 화장품 쓰지 말고 우리나라 화장품 쓰자는 캠페인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K-뷰티가 이제 산업적으로 네. 태동을 하려고 이제 움찔움찔했던 거네요. 이정옥님이 어릴 적에 엄마께서 한 회사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시면서 무거운 가방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셔서 판매하시면서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예전에 방문 판매원들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좀 대중교통이 좀 변변찮고 상점이 좀 구석구석 자리 잡지 못했던 시절에는 네. 방문 판매가 참 보편적이었어요. 이게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정수기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좀 방문 판매 우리 좀 성행을 했었는데요. 화장품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1962년에 주리아 화장품이 옛 박물 장수 문화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다듬어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제 방판을 시작하자마자 시장에서 주리아 화장품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했고요. 태평양이라든지 한국 화장품도 이 방판 문화를 바로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유통 과정을 보면요. 네. 공장에서 구역별 대리점을 거쳐서 외판원들이 이 방문 판매원들이 각 가정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러 다녔는데 총 판매량의 80% 이상을 방판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뭐 소위 이제 방판 아주머니 오시면은 온 동네 어머니들이 거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얼굴팩 이렇게 예.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이죠. 네네. 참, 어릴 적에도 그래서 집에 모르는 아주머니 와 있으면 이제 방문 판매원이시고 맞아요. 예전에는 가방 장수 아저씨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들 한 분 오시면 애들이 그냥 신기해가지고 가방 안에 뭐 있어요? 막 이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방문 판매 때문에 좀 당시에 문제도 좀 있었다고요. 네네. 사실 이제 매장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 방문 판매원이 오시면 고객 경험 면에서는 사실 그게 좀 더 나은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값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책정 권한이 좀 판매원 분한테 있어가지고 소비자가 좀 비싸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원이 마진을 많이 봤어요. 매장으로 넘어간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부르는 게 네네. 그리고 또 저가 화장품이 덜 팔리고 고가 화장품이 잘 팔렸죠. 왜냐하면은 방문 판매원 분들이 파실 때에는 이제 새로 파셔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에 대한 단점을 좀 나열할 수밖에 없는 판매 전략이 있었어서 이제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사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반대로 방문 판매원 분들이 당하시는 사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아직 없던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할부 대신 외상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당시 정말 외상 정말 네, 많았어요. 그렇죠. 네. 방문 판매는 동네 네트워크 다음에 오면 주겠다. 기반이잖아요. 다음에. 외상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신뢰로 외상을 주었다가 소비자가 이사를 가버리면 물건값을 떼어먹히는 일도 좀 빈번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방문 판매에서 로드숍
네. 길거리 가게들이 또 잘 되는 시기가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가 좀 바뀌어서 방문 판매 매출 비용이 뭐 높을 때 뭐 90%까지 갔었는데 이게 뭐 10% 20%까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브랜드 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자기 직영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자기 브랜드 숍들을 이렇게 좀 제조사마다 매장들. 냈다가요. 네. 근데 이게 또 지금은 한 드러그 스토어에서 여러 브랜드를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죠. 한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네, 이제는 네. 그런 로드숍들이 또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맞아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어제 강원도 철원군의 양돈 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10개 시군의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73으로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기업 경기 악화 예상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 1.8% 올라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농림수산품은 전달 대비 마이너스 3%로 하락 전환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11.6%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늘 제10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조선업과 화학 고무 제품, 시멘트 등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 이야기를 할 텐데 왠지 공공기관 하면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과감한 변신에 나선 곳들 이야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공공기관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간의 공공기관 홍보는 조금 딱딱하고 왠지 보수적이고 무겁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편견을 깨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각종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우리 젊은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종 온라인 유행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좀 홍보를 하니까 큰 호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제나 유행을 이끄는 공공기관, 그래서 또 호응을 받는 곳.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이 유튜브를 활용한 사례를 얘기할 때면 2020년에 네. 한국관광공사가 꼭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범 내려온다 하는 이 흥겨운 국악 리듬에 맞춰서 국내 관광 명소를 한눈에 담은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었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류 스타가 등장해서 한국을 소개하는 이 정도 좀 보편적인 그렇죠. 구성의 진보했어요. 정부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탈피해서 굉장히 젊은 감각을 부여해서 큰 호응을 얻은 거죠. 그렇죠. 이후에 다양한 기관들에서 유튜브를 막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충주시 유튜브가 또 큰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으면서요. 최근에 구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수치는 사실 전국 1위는 물론이고요. 동북아시아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할 정도라고 해요. 이처럼 소수의 공공기관에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들이 성공 사례로 누적이 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기관들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뭐 책자라든지 유인물, 뭐 해봐야 카드 뉴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영상 매체로 왔고 또 그 중에서도 짧은 영상, 숏폼 위주로 만드는 곳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소문난 곳이 바로 코레일입니다. 철도공사. 철도공사죠. 네. 이 코레일은 원래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열차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한 직원이 이 기차 앞에서 네. 마치 모델이
잡지 화보를 찍는 것처럼 네. 이 과장된 포즈를 취한 영상을 찍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기존의 정보 전달 영상은 평균 조회수가 3만 회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상 조회수는 282만 회를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소비자들 반응이 재밌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웃겨도 돼? 갑자기 기차가 너무 타고 싶다. 이런 식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SNS 마케팅 사례로는 국립공주박물관 사례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공주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국립공주박물관이 공주라는 이름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공주 컨셉의 마케팅을 펼칩니다. 공주님의 공주죠. 강렬한 분홍색 색상의 배경으로 공주의 다이어리라는 컨셉을 네네. 펼친 건데 여기서 뭐 국보 이런 귀걸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네, 예. 공주의 귀걸이 이러면서 이제 전시를 소개하는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공주들아 마팔로우를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SNS에 막 밈을 활용한 문구를 기재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막 확산이 되고 입소문을 타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밈을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주라는 지역 이름을 차용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제2의 충주맨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또 네. 그중에 현직 소방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 안전 관련 홍보 영상을 짧은 5초에서 10초 영상으로 이 소방관님이 찍어서 올리시는데 춤을 추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막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전방주시 태만에 주의해야 한다 하는 안전 문구가 딱 나옵니다. 또 빙판에서 인기 있는 슬릭백 춤을 추다가 넘어지는 영상 끝에 겨울철 빙판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면서 안전 문구가 나오는 식인데요. 아주 짧고 강력한데 메시지도 머릿속에 딱 박힌다 하는 이런 반응이 많아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초 안에 네. 강렬하게 메시지를 남긴다. 근데 그것도 공익성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때로는 또 너무 이게 유머 코드로만 가서 조금 불편한 선을 넘는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시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인데요. 특히 공식 계정에서 할 만한 발언이 아닌 경우에 또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그냥 유행을 따라하는 경우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런 마케팅들은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교적 중장년층이 또 소외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의 장점은 좀 기관에 경직되어 있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고 또 기존의 딱딱한 홍보 방식 대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 게 그 과거에는 일반 말단 직원이 하나 아이디어를 내면 위에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아니면 또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막 국장님까지 이제 네. 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충주시 유튜브가 그거를 과감하게 깼고 네. 다른 공공기관들도 아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구나 네. 라고 하면서 좀 결제 문화가 바뀐 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좀 큰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 공공기관들은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좀 변화가 있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생일 카페를 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생일을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생일 카페는 네. 아이돌 팬덤에서 시작된 문화잖아요. 그래서 예. 좋아하는 사람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걸 활용해서 생일 당사자인 아인슈타인의 사진과 이미지로 공간을 다 꾸미고요. 예. 관련된 제품들도 만들어 둔 거죠. 늘 비슷한 느낌의 행사는 좀 지루하고 식상한데 이 아인슈타인의 생일 카페를 여니까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다 하는 긍정적 반응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일인 분이 오는 거는 아니고 아니죠, 뭐 아니죠. 당연히 아인슈타인은 못 오시겠죠. 네. 근데 아이돌 생일 카페를 차려도 그 아이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팬들끼리 모여서 네. 근데 아인슈타인을 좋아하는 뭐 물리학도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네.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을 맞습니다. 의미 있네요. 또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원래 팝업 스토어라고 짧은 시간에 운영되는 매장 이런 것들을 열곤 하는데 네. 최근에는 서천군청에서 서울의 연남동에 이런 보랏빛 꽃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전시 공간에
공공기관에서 서천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수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그 축제에서 쓸 수 있는 쿠폰까지 제공하는 등 굉장히 좀 다채로운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의 핫한 동네에서 네. 지자체가 그렇죠. 특히 이제 서천군이 자기네들을 또 홍보를 한다. 재밌네요. 그리고 그 굿즈 같은 거 웬만한 그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굿즈도 이게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형을 판매하는 정도로 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기업이 만드는 것처럼 세련되게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터디 플래너 요것이 큰 디자인의 인기를 끌었는데 네. 이 학습 내용을 매일 기록하는 공부 계획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터디 플래너 디자인을 경기도 교육청이 내놓은 겁니다. 디지털 굿즈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거니까 좀 예쁘진 않겠지. 아니면 네네. 로고를 좀 많이 박았겠지. 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마치 디자인 회사에서 제작한 것처럼 세련되고 예뻐서 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깔끔해서 다운받았다는 학생들이 또 많았고요. 최근에는 서울시가 만든 이 제품들 굿즈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이 도시의 브랜드 이름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였는데 많은 제품들이 품절 대란으로 여겨질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 NY 러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뉴욕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예쁘게 네.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조금씩 가고 있는 거네요. 네. 이 공공기관 마케팅이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요즘은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알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익숙한 언어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네.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말에 금천구청에서 건강달리기 대회가 열려요. 네. 그런데 이것이 SNS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매년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수육과 두부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원래 인기가 많았어요. 이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수육과 두부김치를 먹는 거거든요. 좋네요. 네, 근데 매년 인기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 더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이트가 다운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수육 비쌀 텐데. 네, 그런데 요 건강 달리기 대회가 올해 유독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수육런이라는 이 별칭으로, 별칭으로. 네, SNS에서 게시물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인기를 끈 거죠. 이렇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이나 행사를 소개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누적되는 한 이 공공기관의 새로운 마케팅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더 가까워지는 공공기관, 더 네. 가까워지는 지자체. 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친환경 기업들, 친환경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를 속이기 위한 가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